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외자운영원 운영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사실 금요 강좌가 원래는 코로나 이후에 녹화로 진행되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금의 약속도 많으실 텐데 모든 유혹을 뿌리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위대하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일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슈와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라는 해답에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까 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제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서 저는 외자운영원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외자운영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못 들어보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외자운영원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한국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8위이고요. 금액이 한 4,3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상당한 양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외화 자산의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외환 운영 FX라고 하죠. 외환 운영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 자산을 운영하는 게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같이 현황과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 즉 동향이죠. 그다음에 주요 이슈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벤트 2개를 꼽았고요. 끝으로 시사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글로벌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여러 파트가 있겠지만 주로 4가지가 이제 꼽히는데요. 환율, 금리, 주가, 원자재, 이 4가지 부분이고, 그에 앞서 현재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개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4페이지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글로벌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 CPI인데요.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을 볼 수 있는데, 장기적 시계에서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고물가 수준이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최대 물가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계 편제 이래 최대, 영국은 그저께 발표가 되는데 2자릿수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나 다른 여타 국가들도 물가 상승률이 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독일의 종전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벽돌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벽돌이 아니라 돈이죠. 지폐를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그 돈이 정말 쓰레기처럼 돼버리는 그런 아찔한 상황을 잘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보신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5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이 있는데요. 요새 뉴스에서 보시면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에 따르면 보스턴 연준 총재에 따르면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에 따르면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사실 미국 지리에도 익숙치 않은데 많은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또 실제로 저희들은 시장에서는 그 분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 발언 외에도 사실 여러 중앙은행 인사들의 발언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페드나 ECB, BOJ, 한국은행 다 포함해서 그 매스컴이 중앙은행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관심을 보이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상황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시장이 불안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사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검은색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볼드로 보시면 제약적인 통화 정책 필요, 고통은 수반되겠지만 더욱 제약적이어야 할 것, 인상 중단까지는 한참 멀었다, 금리 인하 기대 착각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적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쓰진 않는 표현인 것 같은데, 영어로 restrictive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경제 부담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말하면 경제가 그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가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금리를 인상해 나가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준 인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연준 인사들의 성향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사람들의 좀 발언이나 행적, 전공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나름 분류를 해놨던 그 표인데요. 이 사람이 외파다, 비둘기파다, 그런 것들이 사실 과거에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사진을 사실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모두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모두가 공통적인, 아마 마치 그냥 한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성향도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없고 그냥 에브리언이 하키시한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도대체 왜 연준 인사들이 좀 심하게 느껴질 정도까지 왜 저렇게 심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또 계속 반복하느냐,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은 이제 현재 그림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연준의 그 정책 금리고 파란색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한 70년대 그 빨간색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CPI가 우뚝 솟아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재빨리 보시면 주황색도 보시면 같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그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그 봉우리에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연준도 이제 물가 잡았구나라고 생각하고 발빠르게 금리 인하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른쪽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시는 것처럼 더 높은 봉우리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에 연준이 그 정책 금리를 주황색인데요. 이게 우측입니다. 보면 20%까지 올려야 하는 그런 뭔가 파괴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과거 사례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그 연준은 과거의 그 잘못된 그 선례, 과거의 정책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책 실패에 따라서 뭐 과거와 현재를 동등 비교할 수 없겠지만 기준금리가 막 20%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주가가 뭐 20-30% 빠지는 거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파괴적인 그 금융 충격을 야기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를 연준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변수들을 보면은요, 먼저 환율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달러가 20년 내 최고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킹 달러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뭔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달러와 유로화의 그 환율 1대1 교환 환율 페러티도 사실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랫동안 다시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는 뭐 어저께 150,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150을 넘어서면서 다시 90년 이래 32년인가요? 32년 만에 그 최저치를 보이고 있고, 파운드화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었는데요. 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예외일 수는 없고 지금 1,400원 이상을 하회하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뭐 여러 수많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그래도 주요 좀 그 이목을 끌었던 두 가지 이벤트만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엔화의 그 약세가 사실 그 글로벌 통화 중에 가장 가팔랐고, 전 페이지에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엔화가 주요 선진국 중에 20% 넘게 지금 올해만 절하가 돼서 가장 그 절하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9월 22일 한 오후 5시경에 그 엔달러 환율이 한 146 근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BOJ에서 BOJ 일본 은행이죠. BOJ에서 이제 24년 만에 엔화 매수, 달러 매도, 그러니까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방향의 그 실개입을 전격 단행했고, 그 순간에 30분 만에 한 141 언저리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4% 정도가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니까 엔화가 절상이 된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보시면 보통 환율이 한 하루에 0.3% 정도 변동하면 상당폭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지금 10배가 넘는 거를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30분 만에 그 변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사실 요새
엔화 약세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견해가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날에 엔화 그 쇼 포지션, 엔화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가정을 하면 아마 그 다음 날 지옥을 경험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벤트였고, 그 현장에서 지켜본 바도 되게 공포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드화 급락인데요. 이건 비교적 최근의 이슈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퇴를 하고 트러스 총리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제 야심차게 그 재정 부양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그 재정 부양책에는 에너지 지원책과 그다음에 기존에 하기로 했던 그 세금 인상에 대한 철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세안을 그 정부 재정 지출 계획을 발표한 날 이후에 그 파운드화는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이제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그런 패닉 장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가격 변수는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 보면 이제 글로벌 벤치마크 금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채 10년 만기물을 보통 많이 시장에서 보는데요. 그 최근에 미국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아마 시장에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그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보시면 지금은 매우 장기 추세로 그 미국채 금리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보면 장기적으로 고령화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우하향을 해왔고 검은색 라인처럼 쭉 떨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뭔가 거대한 장기적인 그 추세를 거스르면서 지금 보시면 튀어나온 거라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놀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느냐를 보면 개항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빠르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사실 어떻게 다 전망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노동시장 상황을 봐도 노동시장도 아직 견고해 보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명확히 좀 빨리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지금 안 생기는 상태에서 금리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아까는 너무 장기 추세를 봤으니까 올해 금리 수준만을 보면 위에 미국은 파란색이고 독일, 유럽이죠. 독일 정부채 금리는 주황색인데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같은 그래프처럼 보이는 모습처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까지 다 비슷한 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통화 정책이 모두 다 긴축 기조로 동조화되어 있어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회색과 그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약간 플랫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BOJ 일본은행은 나홀로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PBOC 인민은행이라고 하죠. PBOC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서 그 글로벌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과 좀 다른 결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금리 상승이 그러면 사실 뭐 정부채 금리 상승이 나와 뭐 상관이 있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 삶과 너무나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환율만큼이나 아니면 환율보다도 사실 더 피부에 와닿는 그 가격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도 가끔 요새 뭐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친구한테 이제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결혼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전화가 오면 너무 기쁜 마음에 전화를 받으면 이제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야 하면 결국에 동일하게 하는 말은 야, 금리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거냐고. 제가 한국은행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이제 화풀이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금리 상승의 효과가 우리 삶과 생계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 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그 이제 대출금리 가계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을 그 코로나 이전 상황을 보니까 2019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2.5% 수준이었는데 지금 2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더 최근 데이터는 좀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뭐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3억 정도만 그 대출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이 넘게 월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고 사실 급여 수준이라는 거 고려했을 때 삶에 상당한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주가인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가는 1년 내내 계속 빠지고 있고 이제 뭐 뭔가 좀 이제 좀 오르겠지 하면 거기서 더 빠지고 이건 진짜 바닥이다, 찐 바닥이다 생각해서 뭐 추격 매수를 하면 조금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정말 우리는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엔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저점을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 초저금리 시대에 올라갔던 주가의 모든 상승분을 전부 다 지금 반납한 상황이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저희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사실 국내 주식에 한정하지 않고 아마 해외 주식으로 많이 눈을 이동하셨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그 한국 그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나스닥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투자를 선호하셨고 이게 한국 예탁 결제원 자료인데요. 이게 상반기 자료니까 이게 1월서부터 6월 자료니까 아마 그 이후에 아마 더 심하게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수치보다 더 상당 부분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순위를 같이 살펴보시면 1위가 이제 다 아시는 테슬라, 2위가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라고 써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TQQQ를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스닥 100을 3배 추정하는 지수고 밑에 3위가 디렉시언 데일리 세미컨덕스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이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정하는 SOXL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엔비디아, 5위가 애플입니다. 결국에 이거를 공통적으로 보시면 기술주의던가 아니면 뭐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고레버리지이던가 이
이 세 가지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주가 하락에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그런 데미지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가격 변수 중에 원자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원자재 하면 이제 유가와 금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유가는 왼쪽 16페이지 왼쪽 그래프인데요. 왼쪽 그래프에 파란색이 유가인데 이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던 초반 당시에는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청산이 일어났고 그래서 유가에 투자하는 걸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꺼렸었는데 그게 완전히 반전이 돼서 2020년 쪽으로 와서 보시면 한 12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서 고점을 찍고 상당히 상당폭 지금 파란색이 많이 내려 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유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주황색 천연가스 가격도 거의 고점 대비 상당폭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오펙 플러스에서 그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유럽의 그 겨울이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겨울철이 찾아왔을 때 다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그 재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될까봐 시장은 아직도 그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나 안전 자산 측면에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보시면 그 강달러의 압도를 당해서 금 가격도 2020년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2020년 들어서 계속 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글로벌 그 주요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이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테마를 꼽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도대체 그 킹 달러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가? 두 번째는 킹 달러의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연준이 도대체 긴축 규제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 두 가지 테마가 아마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18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뭐 현재 그 강달러를 잘 대변해 주는 그냥 단적인 그 그래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달러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억지 웃음 지을 때처럼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통 이 달러가 이제 강세를 가게 되는 경우는 오른쪽처럼 미 하키시 페드라고 써여 있는데 보통 경제가 화랑일 때 경제를 과열을 좀 시키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 기조로 갔을 때 강세를 보이거나 반대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강세가 일어나거나 그런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사실 달러 강세의 보통적인 상황이고 중간에 보시면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면서 밑달러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양쪽에 있는 이 꼬리가
사실 보통은 다 다른 이벤트, 그러니까 경제의 다른 국면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은 연준이 긴축하는 이유가 경제가 화랑이라서 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가라는 복병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키시 페드발 밑달러 강세랑 안전자산 선호발 강세가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강달러 지금 현상을 간단하게 대변하는 그래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강달러를 좀 더 더욱 부추긴 것은 그 안전자산의 티나 현상인데요. 티나가 뭐 다 아시겠지만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 해지 자산이라고 여겨져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금, 그다음에 뭐 엔화, 그다음에 국가 채권이죠. 미국 채권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펀드에 가입하고 뭐 주식 투자할 때 설문하고 자기 그 성향을 파악할 때 보면 뭐 주식 뭐 채권 주식 6대 4, 뭐 채권 주식 5대 5, 내가 좀 더 뭐 공격적이면 주식 3, 채권 주식 7, 채권 3, 뭐 이런 식으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게 일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그 대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서 두 가지가 전혀 그 상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뭔가 위험 자산이 가치 하락을 방어할 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로 수요가 좀 더 몰렸고 안전자산의 역할을 독식하는 상황이 밑달러 강세를 좀 더 극대화 부추긴 면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보면 뭐 아시겠지만 러우 전쟁은 아직 안 끝났고 뭐 영국은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고 중국은 뭐 잊을만 하면 락다운 다시 들어가고 최근에 뭐 락다운 정책을 조금 완화한다고 했지만 그게 뭐 근본적 변화는 아니어서요. 일본은 나홀로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보면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대부분 불안한 얘기만 지금 엄습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관련해서 밑달러 강세 관련해서 통화별로 좀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달러와 유로와의 교환 비율이 1대1이 깨졌다. 다소 충격적인 상황인데 실제 저희가 뭐 과거에 뭐 배낭여행이든 어찌 됐든 유럽을 가보셨다면 그 당시 이제 미국 달러가 한 1,200억 원 정도 수준이면 유럽 갈 때는 뭐 한 1,400원, 1,500원으로 환전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뭐 환율이 이렇게 고꾸라진 거는 결국에 그 핵심은 러우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결국 러시아가 유럽 대륙의 에너지 그 천연가스라는 에너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유럽 대륙의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깊기 때문에 그 충격도 여타국보다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외에도 유럽은 사실 연합 국가니까 여러 그 천차만별의 그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을 모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단일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그 긴축 기조 하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오른쪽 그
21페이지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좀 작게 써 있지만 BTP 빼기 분투라고 써 있는데, BTP가 이제 이탈리아 국채를 의미하고 분투는 독일 정부채 금리를 의미하는데 10년물을 서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변국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이 주변국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거는 유럽, 그러니까 독일 정부채 금리 대비 주변국, 뭐 이탈리아나 여타 다른 국가들의, 스페인이나 이런 다른 국가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벌어지고 더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과 유로 환율을 보면 상당히 코릴레이션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약한 연결고리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파편화 이슈라고 하죠. 네, 프래그멘테이션 이슈라고 하는데, 그것도 갖고 있어서 뭐 에너지 위기, 파편화 이슈, 여전히 다시 환율이 반등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환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운드와 환율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요새 뭐 가장 뉴스의 주인공은 사실 영국이죠. 영국, 이제 아까 파운드와 환율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임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 엄청난 역사적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 문제는 사실 글로벌하게 다 돈을, 유동성을 쬐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국채를 찍어낸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채 금리를 길트라고 하는데 그 길트 금리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트 금리가 폭등하고 그 파운드 환율은 폭락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은 사실 시장이 많이 조금 완화가 완정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중간에 보면 재무장관이 경질이 됐고요. 어제자로도 이제 트러스 총리가 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아마 최단기 총리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그 글로벌 금융시장은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뭔가 그 금융시장 상황을 살펴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뭔가 그 공격거리가 있으면 바로 달려드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 파운드와 그 환율도 이제 좀 다소 회복을 하고, 그 길트 금리, 영국 정부채 금리도 폭등했던 데서도 다시 많이 이제 그 하락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재정 관련된 이슈가 말끔하게 해결된 게 아니어서 유로화가 지금 달러랑 패러티 된 것처럼 파운드화도 다음 타자다라고 일각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 환율을 보시면 엔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화가 실개입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개입까지 가게 된 배경이 너무 좀 구조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엔화 환율이랑 미국채 금리를 같이 그려보면 상당히 유사한 그림, 유사한 그 높은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일본 은행의 상징이라고 하면 구로다 총재인데, 구로다 총재는 뭐 어느 석상에서나 동일하게 완화 정책은 계속돼야 된다고 그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처음에는 다른 여타 중앙은행들이 저렇게 돌아서는 상황에서 불가능할 거다라고 봤는데, 구로다의 이런 일관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임기까지,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이 임기인데요. 그때까지는 안 바뀌겠구나라고 어느 정도의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고수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BOJ는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수익률 제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0%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가 튈 때마다 무제한으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을 0.25로 놓고 그 0% 근방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채 금리는 계속 내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4.2%도 그 상회하는 수준이니까 계속 금리차가 벌어지는데, 사실 환율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까 실개입을 하기 전 단계 레이트 책이라고 해서 이제 BOJ가 각 시중은행들한테 이제 엔화 매수하고 달러 매도했을 때 호가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쭉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통화 정책이 아니라 그 외환 정책에서 실개입하기 전에 사전 단계가 아니었나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실개입까지 이어진 걸 봐서는 정말 실개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 밝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우리 가깝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얽혀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이제 포치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환율 레벨이 이제 위안화 달러 이제 위안화 달러 환율인 7 레벨이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 PBO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타 다른 서방 국가나 좀 경제가 좀 자유주의 체제보다는 좀 환율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좀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실 안 써온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기준 환율 절상고시,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PBOC는 매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그 거래되는 그 기준이 되는 환율을 고시를 합니다. 근데 그게 보통 시장 전날 종가라든가 시장 이 예상하는 그 바운드리 내에서 보통 발표를 하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절상된 상황으로 계속 고시를 하고 있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인민은행에서 위안화의 그 급격한 절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외화 지준율을 인하하고 구두 개입도 하고 많은 정책을 써온 것도 사실인데, 이 또한 그 강달러의 흐름 앞에서 사실 거대한 그 강달러 흐름 앞에서 그 위안화 약세 흐름을 거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9월부터 사실 연준은 QT는 계속 해오고 있지만 9월서부터 최대치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제 밑달러 강세도 가고 있고, 그 금융 여건 지수라고 해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금융 상황이 좀 더 긴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밑달러와 유동성 관련해서 뭔가 터지거나 뉴스가 나온 건 없지만, 사실 QT의 효과에 대해서 사실 많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은 맞고, 그래서 향후 QT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질문인데요. 밑달러 강세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가? 사실 뭐 아무리 강세라도 무한정 갈 수는 사실 없는 거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 라고 보면 사실 미달러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연준이 금리를 이제 더 이상 그만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줘야겠죠. 그럼 연준이 그 신호를 주려면 결국엔 또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또 꺾이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종전이 되고 하면 좀 더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얽혀 있다라고 보여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단기간에 뭔가 국면 전환은 쉽지가 않아 보인다. 네, 뭐 미래를 사실 요새 금융시장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미래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그냥 환경을 봤을 때 미달러 강세가 빨리 그 좀 전환되기는 단기간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면 그 연준의 다비시 피벗 기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를 언제 그만 멈출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최종 금리라고 해서, 최종 금리라는 게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결국에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역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거기서 멈추고 이제 태세 전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요. 원래 그 과거 사례를 돌이켜봐도 그 왼쪽 그래프 보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보면 원래 과거 금리 인상기도 보면 초반에는 금리 인상,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서 프라이싱을 처음서부터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 그래프처럼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 나가면서 점점 교정을 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 특별할 건 없는데, 지금 주황색 보면 상당히 그 기대를 조절하는 폭이 매우 급하고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그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 시장의 최종 금리 그 기대인데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가 넘게 지금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원래 우리가 계속 현재 상황에 좀 뭔가 매몰되어 있다 보면 자꾸 과거를 안 떠올리게 되는데, 연초에는 실제 최종 금리 기대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였습니다. 1%.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연초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연말에 한 우리가 아는 그 베이비 스텝, 우리가 원래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베이비 스텝을 연말에 한 몇 번 정도 하고 내년에 뭐 추가로 몇 번 더 올려서 1%면 끝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시장의 컨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연말에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3월에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빅 스텝을 거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 75bp를 3번이나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회의, 12월 회의가 남아 있는데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 2번 다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 5% 최종 금리 기대를 하는 게 무리가 아닌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비시 피벗을 보면 사실 이게 지금은 많이 이제 잦아들었지만 금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기대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피벗이라고 하는 게 이제 농구에서 보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 결국에 연준의 방향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간절했었고, 이게 사실 역사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닌 상황이다 보니 더더욱 시장의 믿음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뭐 코로나 초반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20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이다, 트랜지토리하다라고 공언을 했었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하나도 맞는 게 없죠. 다 틀렸죠. 그래서 지금도 막 모든 연준 인사들이 다 뭐 하키시하게 뭐 영영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상황이 또 달라지면 또 말을 바꾸고 또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이제 사례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2018년 12월에 실제로 이때는 이제 연준 의장 그 파월이 지금 연임된 거지 그 전 첫 임기 때인데요. 그때도 상당히 뭐 지금 정도는 아니지만 하키시한 기조를 보였었는데 3개월 만에 미국채 금리가 40bp 하락하고 S&P가 정고점 대비 한 35% 빠지면서 급격하게 다비씨로 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주식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대를 했던 거고, 근데 문제는 그때와 현재의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왜 다른지 보면 그 당시 다비시 피벗을 했을 때 2018년 말서부터 2019년 중 그 즈음을 보면 2% 남짓한 그런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지금은 뭐 3배가 넘죠. 거의 뭐 6% 가까이 되어 있으니 그때와 같은 순진하게 동일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 전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시장의 터미널 레이트도 급격하게 수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꺾여야지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전환할 텐데, 그럼 인플레이션을 꺾일 수 있는지를 사실 뭐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현재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너무 낮고, 지금 기업들은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데 임금을 깎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결국에 사람 구하기 어려우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할 테고, 그럼 임금이라는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죠.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다가 그 가격을 얹을 거고, 그러면 그 직원들은 사실 소비 주체이기도 하죠. 가게 주체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 야 너무 생계비 힘들다라고 다시 기업한테 임금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러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되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그냥 순진하게 그냥 뭐 유가나 뭐 이런 것들이 꺾이면은 자연스럽게 꺾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어떻게 보면 난망일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공급 부분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유가라든가 이런 걸 통제할 수 없으니 결국 수요를 좀 눌러서 그 수요를 좀 저하시키면 그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효과를 사실 노리고 금리를 급하게 인상하는 건데, 이 노동시장을 봤더니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별로 막 뭔가 그 노동시간 시장이 뭐 약화되는 모습 자체가 감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연준은 반복적으로 하키시한 기조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면 금리를 계속 인상을 했을 때 사실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시장에서 우려하는 대로 그럼 침체가 안 올 것인가? 그거를 그냥 다른 것들에 배제하고 그냥 확률적으로 그냥 단순 산술 통계학적으로 보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14번의 긴축 사이클이 있었고 11번의 경우에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연착륙을 성공하는 거는 21%에 불과하다. 그래서 점점 이제 뭐 발언의 뉘앙스를 좀
약하게 줄이고 있지만 초반만 해도 연착륙에 대한 뭔가 좀 강한 자신감을 사실 파월 의장이 내비쳤고, 그때 사례를 든 게 65년, 84년, 94년은 그냥 금리 인상 사이클에 그냥 별다른 뭐 엄청난 충격 없이 잘 지나갔다. 우리 그걸 이번에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인플레이션 수준은 뭐 2에서 4%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 뭐 8%가 넘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나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이 연착륙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그 시장이 우려하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를 모두 살펴봤는데,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그 뭐 아까 글로벌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뭐 채권, 외환, 주식이라고 이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변수 모두 보면 변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극악의 변동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3% 정도 빠지고 시작했다가 일어나서 보면은 2% 상승으로 마감되어 있고, 그러면 하루에 5%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게 뭐 통상적인 변동률이 아닌 거고, 그 주식 시장은 사실 약과고 그 외환 시장 변동성은 더 심하고, 여기 보면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 연중 최고 수준이지만 외환 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최대 수준이고, 채권 금리의 변동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수준인 거다. 그래서 그 모든 가격 변수들의 그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그런 희망적인 기대들이 계속 무너져 왔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코로나만 생각해봐도 백신이 나올 때 이제 다 끝났구나 했고, 뭐 잘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뭐 부스터샷 맞으면 되겠지. 근데 뭐 그 이후로도 수차례의 재확산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러우 전쟁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뭔가 실패, 뭐 기대에 대한 계속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 심리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에 또 사례를 하나 들으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라고 스위스계 은행인데요. 스위스 은행 규모로 보면 아마 UBS 다음에 두 번째 엄청나게 글로벌 은행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케고스 빌황이죠, 한국계. 그 아케고스 청산 이슈랑 그린실 투자 실패로 이미 크레딧 스위스가 상당 폭의 그 손실을 받고, 이제 주가도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회색 그래프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9월 30일 주말 동안에 이제 주요 투자은행이 뭔가 도산 위기에 파산 위기에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뭐 레딧이나 뭐 이런 SNS, 트위터 이런 데죠. 이런 데서 돌면서 갑자기 월요일 날 장 시작하면서 CDS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폭등한 상황으로 시작을 되고, 주가도 빠진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소문이 하나 나면 시장 반응이 매우 극대화되고, 실제로 뭐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약한 고리에 대한 공격 시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그 공포 또는 이런 뭔가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서 그 모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균형적인 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뜻에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금융 시장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었으면 합니다. 이 그래프가 보시면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인데 뭐 진주만 습격 사건도 있었고 뭐 세계 대전, 뭐 오일 쇼크 1, 2차 오일 쇼크, 리만 브라더스 파산, 뭐 아시아 외환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그래프를 보시면 살짝 움푹 패인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상황도 지금 우리가 움푹 패이는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느끼는 거지. 뭐 한 1, 2년, 2, 3년 또 지나가 보면 또 이러한 수많은 그 미약한 그런 패인 부분에 그냥 한 순간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명언을 남기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